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연히 여야는 충돌을 했고요. 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4월 마지막 본회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오후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방송 대담을 통해서요,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아이러니다 이렇게 언급한 데 대해서 당선인 측은 문정부의 권력 사유화가 그 결과를 맞는 것 아니냐 맞받아쳤습니다. 5월이 다가오고 취임식이 다가오고 권력 교체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 또 현 정부의 평가를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닥쳐오는 지방선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4월 말 5월 초에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각 후보자 언론 검증은 뉴스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나오고 또 나오네요. 자, 능력이든 도덕성이든 국민이 와 하고 좀 경탄할 인물은 없는 걸까요? 자, 새 정부 대통령실 진영도 갖춰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의 이 팀플레이에 감탄하는 그 기분을 정치에서 느껴볼 수는 없을까? 기대해 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지금 중국 상하이 봉쇄 한 달째입니다. 현지 유학생을 연결해서 봉쇄 장기화에 대한 현지 상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6.1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인천편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사건본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다 싶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자, 청취율 조사 기간에 선정되신 분께는 2장씩 보내드렸지만 커피 쿠폰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시작해보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그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오셨던 오창석 평론가가 오늘은 쫙 빼입고 왔어요. 네, 아침 전적으로 계속 이제 또 다른 방송이 있어가지고 네, 라디오 복장과 TV 복장이 약간 조금 다릅니다. 네. 요즘 잘 나간다 이거죠? 아니, 그거 전혀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 같은데. 나 새벽부터 방송하고 있다. 자, 하지만 시사본부에서는 또 특별한 논평을 기대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거이실 수밖에 없어요. 이 지난 새벽 지금 한밤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이루어졌는데 6탄전이 벌어졌다. 원래 이 지금 동물국회는 국회 선진화법이 막아섰기 때문에 네. 6탄전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의원들끼리의 몸싸움은 없었어요. 네, 그런 6탄전은 아니고. 근데 사실은 회의장에 비공개인데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6탄전까지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얘가 어겼다는 주장을 민주당이 사고 있고요. 그래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걸 공개하면 되지 왜 비공개를 하냐, 안건조정위 같은 거. 그러면서 들어왔던 건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 방어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직원 뭐 옷이 좀 젖혀지기도 하고 법사위 그 사무실 내 가림막이 부서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 국회 선진화법 없을 때 그러니까 미디어법 통과되고 막 이럴 때 그때 이 동물국회 경험해봤었는데 그때 뭐 주먹도 날아가고 막 그때 뭐 정말 전쟁터였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이렇게 격렬한 모습은 저도 뭐 오랜만에 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어쨌든 좀 아슬아슬한 6탄전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는요, 민주당 주도로 8분 만에 땅땅땅 통과가 됐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오후부터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려서 거기서 처리가 되고 전체회가 열렸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전략이 뭐냐면 안건 조정이 소집 요구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게 3대3. 90일까지 갈 수 있다. 그랬던 거잖아요. 하고 싶었는데 뭐 이제 미리 이제 민주당이 준비해 놨죠. 민영배 의원이 탈당한 상황이라서 무소속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4대2. 네. 그래서 결국 뭐 4대2가 돼서 안건 조정위도 이것도 이제
뭐 시작한 지 개의에서 8분 만에 이 개정안 의결을 안건 조정에서 의결을 마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상황이고 그 이후에 이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전체회의도 개회 8분 이후에 상정 7분 만에 오늘 자정 12시 한 12분 그쯤에 의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 사이사이 과정마다 정말 이 여야 간의 신경전과 뭐 이 몸싸움까지 국회 직원들 사이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제 국민의힘은 법사위 앞에서 의총도 했고요. 네. 그리고 법사위 회의장 안에까지 들어와서 한 지도부까지 60명 정도가 들어와서 계속 피켓을 들고 여기 부당함을 지적을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특히 이준석 대표가 박강원 법사위원장 바로 뒤에 서가지고 이 통과되는 순간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모습. 이것도 좀 저는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누구의 머리를요? 이준석 본인의 머리를 네. 잡아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박광훈 위원장 뒤에 서서 머리를 뜯었다 그러면 네. 오해할 수 있죠. 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괴로운 표정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 네. 이게 좀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요. 아마 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다수당의 횡포다. 네. 의회 폭거 독재 네.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할 것이고 네. 민주당은 합의해놓고 번복한 건 당신네들 아니냐 이럴 텐데 네. 평론가님 냉정한 시선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소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스였다. 네. 판단 미스였다 이런 얘기했죠. 판단 미스였다라는 것도 있고 미묘하지만 예전에 황교안 전 대표도 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당대표가 원내에 있는 것과 원외에 있는 것이 좀 다릅니다. 네네. 영향력과 입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황교안 원내대표 체제, 황 대표 체제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원내대표 좀 주도로 의원과 국회 돌아가는 것은 이제 중심이 나경원 원내대표 됐었어요. 패스트트랙 분쟁 때 네. 나경원 대표가 그때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외에 있는 당대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총리까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원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네. 이준석 당대표는 황교안 대표에 비해서도 커리어 면에서는 사실 원내 경험도 없고 국무총리라는 걸직한 뭐 이런 고위공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발짝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과 영향력 약화가 너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당이 대표에게도 기대지 않고 원내대표에게 기댔는데 알고 보니까 원내대표도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오니 당 자체가 사실 조금 혼란이었고 이거 도대체 누구 얘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완벽한 컨트롤 타워가 이제 당선인으로서 끝판왕에 등장해서 원내대표를 꾸짖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도 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결국은 이도저도 아니다가 이러하면 안 돼라고 결정이 내고 난 뒤에 부랴부랴 막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물론 의회 폭거라는 얘기를 던졌지만 조금 전에 정말 한 달 전도 아니고 몇 년 전도 아니고 며칠 전에 합의안이 나왔었던 것을 지난 주말이었죠. 네, 뒤집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조금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쪽도 좀 스텝이 꼬였다 이런 이제 평가를 오평론가님이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본회의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 내라고 했는데 이번 달이 이번 주기 때문에 네. 지금 28일 내일 목요일이나 모레 29일 금요일이나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건 본회의가 열리는 문제가 아니라 첫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본회의는 언제 열립니까? 본회의는 민주당에서는 오늘 당장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확한 뭐 얘기, 그러니까 오늘도 출근길에 뭐라고 했었냐면 기자들에게 뭐 만나서 아니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거냐 아직 마음의 결정을 안 했냐 뭐 이런 질문에 답을 아예 안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침묵을 지키면서 숙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2시에 권성동 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담판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고 박병석 의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은데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여야가 중재안에서 만들어라는 그런 얘기를 할지 또 하나는 중재안을 파기한 쪽이 국민의힘이니까 민주당이 지금 통과시켜 온 자신의 이제 중재안을 기반으로 한 그 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 열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시간이 정말 없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늦어도 내일 정도에는 결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지금 뭐 점심 먹고 오후 1시에 모이면 우리 시사본부 시간 중에 속보라도 나올 수 있는데 오후 2시에 만나다 보니까 네. 우리 방송 끝나고라 너무 궁금해요. 자, 오평론가님. 네. 2시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 국회의장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빨리 예언해 주시죠. 저는 뭐 국회의장이 순방까지 취소하면서 중재안을 마련했고 네. 원내대표가 양당 합의까지 이끌었거든요. 그 합의까지 이끌었던 건 전 국회의장의 엄청난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로서는 뭐 아쉽고 국민의힘 지지자로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네네. 그러나 이 중재안이 한번 나왔고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뒤집는 거는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정당들이 봤을 때는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편들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합의까지 다 했는데 의장이 갑자기 뒤집는다는 것은 그걸 국민의힘의 지금 이 상황을 도와준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합의까지 나왔고 본인이 순방 취소했고 중재안까지 냈기 때문에 저는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본회의로 쭉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애초에 민주당이 원했었던 그 타임라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그 박병석 국회의장도 아마 본회의를 열고 상정하게 될 것이다. 조금 정확히 하기 위해서 박 기자님한테 여쭤보면 네. 지금 민주당이 처리하고 있는 법안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네. 정의당의 안까지 받아서 지금 2개 부패와 경제만 검찰에 남기고 4대 범죄를 빼기로 한 거에서 네. 지금 선거범죄는 검찰이 1년간 올해 말까지 네, 올해 말까지 수사권을 유지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6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네네. 그래서 6월 1일 플러스 6개월 하면 12월 말까지 그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유지한다. 이게 정의당의 뭐 어떻게 보면 중재안이었는데 네. 어제 이거 민주당이 이걸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지금 이 본회의 이제 올라가게 된 상황이고 법사위에 통과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눈여겨보는 게 지금은 국민의힘의 의장 중재안 합의로 지켜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내세웠던 네. 보안 수사권. 네네네. 이게 사실은 좀 제한이 된 채로 통과가 됐어요. 법사위를. 예.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건 수사를 못하도록 한다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얘기하면서 예.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나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나 잘못된 그런 행동을 제어할 수 없다. 네. 보안 수사는 있어야 된다. 단일성 동일성만 얘기하다 보면 정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범죄를 알고도 수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생과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도 이 얘기를 뭐 들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걸 이 국민의힘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이거 조정하려고 했다. 네. 전체위에서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건 조정위가 열리고 하면서 법사위 소위에서 올라온 안을 전체에서 처리했다는 거예요. 네. 결국 이게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대폭 어떻게 보면 제한하지 말고 그대로 중재안으로 유지하면서 네. 가는 쪽으로 합의하고 이 본회의가 스무스하게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2시에 이 내용까지 아마 포함해서 얘기가 나올 걸로 네. 보입니다. 아마 뭐 내용이라든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또 반론이나 답을 그렇습니다. 하겠죠. 네. 자, 지켜보도록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원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뭐 중계하듯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또 다른 보도들은 뭐냐면 자, 지난주에 합의했다가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들어와서 이걸 뒤집게 된 뒤에는 당선인의 의중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이 대변인 입장도 나왔고 당선인 측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윤당선인의 오늘 입장을 보니까 이른바 검수완박 공방에 대해서 네. 당에서 알아서 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네. 자, 오평론가님 당에서 알아서 한다 네. 할 것이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두 가지죠. 네. 나는 이제 행정부의 일원이고 여기까지 일일이 의회에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과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명령은 이미 하달됐다. 그래서 알아서 한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내 뜻은 알지. 알아서 해. 당의 명령은 이미 하달했으니 네. 생략되고 당에서 알아서 할 것. 또는 이제 그냥 난 당에 이제 뭐 당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따라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내용은 좀 적절히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찰총장 출신인 사람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있었던 집단에 대한 기득권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검찰총장 출신이 아니었으면 조금 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의 요직의 출신인 사람이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되고 강하게 반대를 하고 검찰총장 출신이었던 대통령 당선인이 또 강하게 반대하고 이거 뭐야 검찰 제 식구를 감싸기 아닌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집단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 집단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비판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 집단에서는 강한 항의가 계속해서 올라올 거라고 봐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는 선배님 은퇴하고 나서 선배님이 가졌던 기득권 우리가 있을 때는 다 없애는 겁니까? 왜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공식적인 루트로서의 항의도 많이 올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한동훈 내정자 아직 퇴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내부 이야기 바로 듣고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참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라 그렇다면 또 다른 비공식 채널로 당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그런 이야기가 저는 충분히 전달됐기 때문에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짧은 멘트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이게 조금만 불거지면 사실 언론에서 기사 쓰기가 너무 좋은 게 검찰개혁 또는 검수완박 앞두고 신구 권력 정면 대치 헤드라인 뽑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마 조금 피해가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제 이 당선인은 전통시장에서 이 헌법의 가치를 이제 준수하고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래야 미래의 경제, 시장 등등도 돌아간다. 번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모든 언론은 이것을 검수완박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맞는 겁니까? 네, 그런 원론적인 얘기마저도 이제 정면 대치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는 멘트가 나오면은 구체적인 표현이 등장하면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예상해 보면은 이거 아직 검찰총장 때의 버릇, 검찰총장 때의 어떤 DNA를 못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들 입장에 좀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끝으로 짧게 본회의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방법은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걸 종료를 시켜야 되잖아요. 계속 뭐 회기 동안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쪼개기 회기를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결국 박병석 의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정의당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 거냐. 근데 정의당 중재안이 포함됐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종료에 민주당이 손을 들어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오늘 정의당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당내에서 아니 이 소수 정당이 필리버스터는 이걸 써가면서 저항하는데 거기에 정의당이 반대하고 종료한다?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의총 결과가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80석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멈추시오 해서 이제 즉시 멈추느냐. 그게 아니면은 듣다가 자, 회기 끝 필리버스터 종료. 다음 회기로 넘어가서 법안 땅땅땅 이렇게 될 것이냐. 자, 박병석 의장과 정의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 12시 38분 넘기고 있는 시간인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돌발 구간들이 많은데요. 먼저 서울 시내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 성수분기점에서 성동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가 막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로 녹천교를 지난 지점에서는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1시간째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입니다. 또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 북단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차선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당진 부근 2, 3차로에 걸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km가량 꽉 막히고 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둔내 부근에서 동둔내 하이패스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를 받아서 3km 밀리고 있고요. 이전에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6km 사이에 차가 몰려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어제까지 이틀째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이제 방송 인터뷰한 내용이 대담으로 이제 방송을 탔어요. 그렇습니다. 그제도 좀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거리가 나왔는데
어제는 조금 이제 직접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이 새 정부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마땅치 않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고 네. 이 비판으로 들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이제 윤 당선인 측에서는 자, 두 주도 보름도 남지 않았는데 네. 남아있는 책무에 집중하길 바란다.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것도 좀 신경전입니까? 양측이 생각보다 세게 다 발언을 하고 있다는 세게 생각이 발언하고 있습니까?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직격탄을 날린 거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와대 측 인사들 통해서 기류는 읽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니까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발언을 봐도 아니 이 집무실을 옮기는 게 국가의 100년 대계인데 어디가 적절한지 등을 두고 여론수렴도 해보지 않았다. 지금 우리의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5월 10일부터 업무 시작하겠다. 이런 일 추진이 정말 위험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는 유의 결정과 일 처리 방식은 수긍하기 어렵다. 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격탄을 날린 걸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배현진 대변인도 오늘 한 얘기를 들어보면 퇴임 시점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이 국무인과 헌법가치 수한 일에 관심 갖고 책무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면 글쎄요. 갈등이 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문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윤당선인의 뭐 선제 타격한다는 얘기나 아니면 북한 ICBM 발사에 대해서 버르장머리 고친다 이런 거칠게 표현한 부분들 이건 국가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걸 보면서 문 대통령이 정말 작심하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윤 당선인한테 충고가 될 수 있는 네. 조언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윤 당선인 측에서는 좀 또 강하게 오늘 또 받는 모습을 봐서 이른바 신구 갈등 이거는 5월 10일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앙금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틀 동안의 대담은 끝났습니다만 네. 지금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것이 이 첫날 방송에서였나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네. 지적을 한 바가 있죠. 반드시 저지하겠다. 네, 검수완박법 네. 저지하겠다. 이것은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네. 근데 이게 국민 피해 때문에 그렇게 명분을 단 것 같은데요. 했더니 국민을 이렇게 함부로 또 인용하지 말라는 또 나무람이 있었어요. 네. 지금 여러 부분의 충돌 지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뭐 안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국민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아니 구중궁궐 프레임을 대는데 그거는 박근혜 청와대. 정부 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조차 박 전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것 때문에 이런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나는 정말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 그러면 그게 청와대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까지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작심해서 이 청와대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와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퇴임을 며칠 앞둔 현직 대통령의 이제 솔직한 방송 대담. 그런데 이게 또 새 정부에는 좀 비판으로 들릴 수 있기에 서로 좀 불편하고 불쾌한 지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오평론가님 이 미묘한 신경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이 끝나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같은 정당에서 나오면 이제 비판 계승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정권이 완전히 교체돼서 정당이 바뀌는 순간부터는 전 정권은 무조건 못했고 네네. 그 못한 부분 우리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시작부터 해야 돼요. 네. 시작부터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또 들고 정치적으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강대강으로 대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도 있지만 중국과 관련돼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정치 지도자가 쉽게 얘기하는 바람들. 네. 그러니까 외교와 관련된 부분. 당연히 조심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국익과 관련됐고 결국 국익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여가부 폐지라든 것 그리고 청와대 이전 문제, 검찰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핵심 작업으로 추진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국민들을 납득하는 과정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납득시키는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담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다면 남은 일에나 집중하라 이런 식의 답변보다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다고 좀 더 상세하게 얘기했으면 국민들이 봤을 때 새 대통령은 이 비판을 받았지만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해서 보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여유가 좀 없어 보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지금 석가탄신일이 있는 거죠? 네, 5월 8일. 예, 딱 8일 취임식 전전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 사면 얘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지금 처음에 얘기가 나왔다 쏙 들어갔던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여기에 더해서 이거 당시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되기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김경수 이 전 경남지사 여기 더해서 지금 정경심 교수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 네. 이런 이 인물들이 사면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보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구체적입니까? 지금 뭐 보도가 상당히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이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청와대 쪽에서 여론 수렴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검토 중이다. 뭐 이런 네. 보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원래는 문 대통령이 이 기자간담회, 이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국민 공감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렇게 크진 않아요. 사면에 대해서. 근데 이걸 어떻게 비판 여론을 뛰어넘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국민적인 이 비판을 좀 어떻게 보면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바로 이제 국민 통합, 국민 화합일 텐데 그래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정경심 전 교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종교계나 문화계 이쪽 인사들이 국민 화합이나 이런 걸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경제계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이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경제계 인사들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까지 사면 복권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야 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비판 여론은 있지만 각계각층의 이 건의 그리고 정치권 인사뿐만 아니고 경제계 인사까지 거론이 되는 거 봐서는 한번 묶어서 사면하면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좀 비중 있게 검토한다. 어쩌면 실현 가능성도 있다. 어느 정도 명단까지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의 사건의 인물들이 지금 네. 묶여 있는데 과연 퇴임 전 마지막 대사면이 있을 것인가? 오평문 의원님은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을 결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고를 할 수밖에 숙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선인이나 또는 국민의힘 측에서 강력하게 누군가를 요구를 해서 요구를 통해서 현직 대통령이 받아들여주는 모양새라면은 고려를 하는 시간이 또는 깊이가 조금 더 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좀 많이 약해진 상태라서 그게 네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렇게 잘못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내 주변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도 같이 풀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서 어떠한 사면을 한다. 용단을 내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맥락적으로 동의를 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흔히 말하는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 국민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내는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최후까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검찰개혁보다 이 사면 결정이 훨씬 더 대통령으로서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요 이슈 한번 다뤄보죠. 이거 연일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취임식 당일날 오전에는 이제 국회에서 10시에 취임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만찬을 하는데 네. 이게 해외에서도 오고 뭐 내외빈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찬 행사를 하는데 이걸 이제 호텔에서 한다.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된 거죠? 네. 자, 어떤 논란이 오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먼저는 이제 장소 문제죠. 장소가 네. 청와대 영빈관이 아니라 같은 영빈관이지만 이름은 영빈관인데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네. 하는 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걸 봤을 때 아니 이제 외빈도 많이 오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나 그런 고유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그런 곳에서 만찬 행사를 지내는 게 맞지 않겠냐. 네. 그럼 결국 청와대 영빈관이 제일 최적의 장소인데 그게 아니라 뭐 하다못해 뭐 경복궁이나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가 아닌 문화재도 아니고 그 뭐 어떻게 보면 사기업에 가서 네네네. 호텔에 가서 만찬하는 건 이게 대통령 취임식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 취임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에 격에 맞느냐 네. 국격에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용 문제죠. 비용 문제도 청와대 영빈관
어쨌든 이 오늘 박주선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청와대 영빈관에서도 호텔에서 음식을 시켜 먹기 때문에 네네. 음식과는 비슷하다. 또 최고급 식재료의 그렇습니다. 요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걸 볼 때 대관료만 좀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한두 푼은 아니잖아요. 대관료 네네. 자체도 그런 비용적인 문제들 그리고 의전 차량들을 다 쓰게 될 텐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더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박주선 위원장 같은 경우 오늘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외국 정상들이나 외부인들이 참석하는 만찬 이걸 포장마차나 텐트촌으로 갈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글쎄요 네, 저는 이거는 네. 맞는 비유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포장마차 아니면 호텔 이렇게 양자택일이 아니라 지금 이제 대안으로 얘기하는 건 지금 청와대 영빈관이 있는데 하는 이제 대안 등등이니까. 자 지금 보니까 이 민주당은 진시황 지기식도 아닌데 호화로운 거 아니냐 하는 이 취재 비판을 한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취임식 비용이 33억 원이라는 얘기가 보도가 됐고 의전 차량이 뭐 500대가 넘는데 자 오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결혼식 어디서 하실 거예요? 결혼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신라 호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 너무 비싸서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또 다른 기사가 하나 생각났는데. 네네. 2017년 7월 27일 경의 기사입니다. 청와대 회의에 수해지에 낙과 화채가 들어갔다. 그 당시 이제 수해 지역이 발생을 해서 수해 낙과. 피해를 떨어진 입은 과일들. 떨어진 과일들이 있었는데 이 농가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화채 같은 거 여름철에 먹잖아요. 그 낙과를 통해서 화채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려운 농민들도 도우면서 또 지출도 하는.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면 오히려 그들의 음식이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걸 꾸몄다면 저는 국격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국격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최고급 요리인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없었을까? 신라 호텔이 아니라 다른 방안은 없었을까? 포장마차 하면 어떠랴? 네. 포장마차를 왜 그렇게 포장마차를 박주선 위원장이 비유한 것 자체가 네네네. 박주선 위원장 마음에는 포장마차를 또 비하하는 표현이 또 있는 거예요. 떨어뜨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그것도 저는 좀 소상공인 별로였어요. 입장에서는 네, 대조. 그리고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장마차 안 쌉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오평론가님이 아주 신선한 발상. 역발상대로라면 외빈 식탁에 닭발, 떡볶이, 어묵 이런 게 올라올 것 같다는 살짝 불안한 느낌도 들긴 해요. 예전에 사드 사태로 네. 한한령 내려지기 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중국에서 최고 인기를 얻을 때 삼계탕 먹으러 중국 관광객 수천 명이 와서 한강변에서 삼계탕 먹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자 어떻게 이제 취임식 문제가 마무리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한입뉴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3083님. 자 오늘 방송에서 다룬 모든 뉴스들이 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처리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뉴키즈 온 더 블럭에 스텝 바이 스텝 신청해 주셨고요.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Yes, it's true. No one else will ever do. Step by step. Ooh, baby.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누구에겐가 고마운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선물을 준비합니다. 물론 선물의 내용이나 의미가 가장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를 배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직접 포장을 해본 분들이라면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분명 포장지를 치수에 맞춰서 잘랐는데 이상하게 아귀가 잘 안 맞고 틈도 벌어지곤 하죠. 이와 같이 물건의 틈이 꼭 맞지 않고 조금 벌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우리 고유 형용사로 버름하다가 있습니다. 버름하다는 왠지 벌어지다와 어감이 비슷해서 쉽게 연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문틀이 버름하면 문도 제대로 잘 안 닫히고 또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또 버름이란 말을 2번 반복하는 버름버름하다도 있는데요. 물건의 여러 틈이 다 꼭 맞지 않고 조금 벌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버름하다란 말은 물건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두 사람 사이가 다소 버름하다라고 하면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서 사이가 뜬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버름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좋겠지요.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선은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지금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와 전북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7배가량이나 높아 200 마이크로그램 안팎을 나타내고 있고요.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차츰 이 황사는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늘은 전국적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황사는 오늘 중에 모두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겠고 내일은 다시 전국이 보통 수준의 먼지 농도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황사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가 25도, 서울, 대전 23도, 대구 22도, 부산, 제주 20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겠고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대부분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모레 금요일에는 서울 등 중북부지방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9도, 습도는 19%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 꼼수,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한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진행했다며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오늘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와 관련해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관련 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SK는 반도체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재계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 상하이의 봉쇄가 3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하이 현지의 유학생인 복단대 3학년 권재욱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19 봉쇄 상황에 대해서 현지 상황을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권재욱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에서 유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16년부터 중국에 와서 유학을 시작했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부터 2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2월부터 다시 학교에서 수업 듣기 위하여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2월부터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 그 직후에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SNS를 보니까요, 이 상하이 아파트 단지에서 시민들이 괴로움에 이 소리치는 모습이 퍼지기도 하고, 이거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출은 절대 아니고요. 다들 밥 달라고,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지에서도 그 소리를 직접 들으시겠군요. 아니요. 저는 제가 사는 동네는 네. 조금 방역이 잘 이루어졌어서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안 나와서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네네. 상해 푸동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다고 전해지고요. 네네. 또 저희는 뭐 소리 지르는 거는 다 같이 이웃들끼리 나와서 스피커 들고 같이 노래 부르고 집에서 못 나오니까 노래 부르고 같이 손 흔들어주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함께 나와서 소리치고 노래 부르는 이게 어찌 보면은 상하이에서 올라오는 SNS들도 좀 심각해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조금 재밌어 보이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큰 도시다 보니까 봉쇄가 엄격한 쪽은 고통이 심한 것 같고 덜한 지역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상하이 도시 곳곳 이 바리케이트를 친 모습이나 방역복을 입은 공안이 통제하는 사진들이 많이 SNS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아파트 단지나 기숙사 바깥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까? 현재 중국 코로나19 정책은 1, 2, 3 등분으로 나뉘는데요. 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은 7일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면은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오는 경우고요. 네. 2등급은 7일 이후
확진자 나온 7일 이후부터는 집 밖으로 나와서 그 단지 내에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3등급은 이제 14일 이내에 확진자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그 도로변까지만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참 1, 2, 3등급 꼼꼼하게 통제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중국은 일전에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었고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칠 만큼 또 통제도 강력하게 해왔는데 지금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런가 하는 것도 궁금하고 또 지금 물가 경제도 어렵다는데 체감은 좀 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봤을 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칠 만큼 강력한지는 솔직히 저희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 수가 많네 안 맞네라는 말이 많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민간인으로서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통제하는 거로만은 봤을 때는 아주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와 경제. 물가 상승은 너무나도 완전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아니면은 좀 구매를 할 때 우선은 단체 구매를 해야 돼서 20가구 이상 정도가 한 그 물품을 원해야지 제가 받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물품을 따로 구매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 10,000원 정도를 제가 구매했다 하면은 8,000원, 80% 정도를 제가 운송비를 더 주고 사야지만은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참 이게 공동 구매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살려면 운송비가 거의 물건값만큼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네, 맞습니다. 자, 권재욱 학생 지금 이 식료품을 충분히 비축하고 계세요? 네. 저는 현재 한국상회, 한국영사관, 그다음에 학생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 제 집에는 먹을 것이 아주 많습니다. 네.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 한인 유학생들이 힘들다는 얘기도 들려요. 좀 어려운 학생들도 있습니까? 네, 물론 있죠. 저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봉쇄 전에 2주치 정도 음식을 분량을 사놔가지고 잘 버텼는데 이것을 많이 예상을 못하고 계셨어가지고 그런 유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은 식수가 없어서 화장실 물 받아서 물 끓여 먹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서 계란으로 계속 연명하고 계신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란만 먹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한 2주분 저 식료품을 비축해 놓고 그 다음은 영사관 학생회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괜찮다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 언급을 해주셔서 궁금한데요. 이 한인 유학생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또 유학생뿐이겠습니까? 교민들도 있는데 이 우리 영사관이 교민들을 좀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영사관에서는 우선 물자를 많이 근래 들어서 많이 보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한국 들어간 학생들에게는 중문으로 된 PCR 검사지를 한국에서 쓸 수 있게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중국에서 이제 한 PCR 검사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적용받게 해줬고 또 식료품들 등 물품을 많이 보내준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지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영사관에 더 바라는 점, 이 권재욱 씨도 그렇고 교민들 입장을 좀 들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1, 2, 3등급이 나뉘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사는 이쪽 아파트는 7일 이후 10일이 됐는데도 아예 1등급에서 조치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중국 정부한테 전화해봤는데 다 전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제 스스로는
영사관은 중국 정부랑 닿을 수 있는 다른 채널이 있는 줄 알고 연락을 드렸는데 네네. 그런 중국 정부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채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도 도움을 주시려고는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지만은 네. 그 채널이 아예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낙심이 되기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금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최고 중요한 거는 정보가 중요한데 네네. 최고 힘든 것도 정보가 없어서 최고 힘들거든요. 느낌이 군대를 다니는데 제대할 때가 됐는데 제대 날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느낌이거든요.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네? 계속 안 끝나네? 라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정보가 조금 더 활발하게 저희도 받을 수 있었으면 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언제 끝나는지가 예상이 되면 좀 버틸 계획을 세우는데 끝나기로 한 날짜가 지나서 계속 가는데 안 끝나고 있으면 정말 막막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의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좀 충격적인 이야기도 제가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봉쇄가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나은 상태의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배고픔이라든가 또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사실입니까? 네, 무조건 완전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언론에서는 보도가 정확히 되진 않지만, 네. 이제 비디오나 다들 이제 핸드폰이 있으시니까 중국에서도 다 사진 찍으시고 동영상 찍으시고 하시는 거 보면은 어떤 분은 부모님이 투석을 못 받으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진짜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네네.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저는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 이게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 강력한 봉쇄가 문제는 아닌가 고민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21세기에 배고픔으로 사망이 이르게 됐다. 자, 이거 아까 정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중국 정부는 상하이 봉쇄 언제 푼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네, 아직 정확히 나온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네. 지금 또 오히려 이제 베이징도 봉쇄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 클 텐데요.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 끝까지 좀 건강 유지하시면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 복단대 3학년 권재욱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는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하고요. 민주주의의 꽃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지방선거. KBS 1라디오에서 기획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6.1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를 들러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인천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죠. 자, 박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남춘입니다. 네, 지금 당시에 태풍 뿌라삐룬 이 북상으로 취임식도 못 열고 이 민방위복을 입고 취임하신 기억이 있는데 벌써 4년이 지난 거죠. 네. 자, 민선 7기 4년 어떻게 보내셨는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취임 첫날부터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취임식도 못하고 이렇게 취임사만 읽고 취임했는데 이렇게 오래 코로나 때문에 있게 될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돌아보면 정말 그 다사다난했던 민선 7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재난을 겪으면서 또 이제 많은 또
그 시의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을 또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시정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엊그제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민방위복을 잠시 벗게 됐는데 네네. 지난 4년간 이제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인천을 당당한 미래 인천으로 크게 이어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엊그제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셨고 지금 이제 직무를 잠시 멈추고 이제 선거에 임하시는 건데요. 네. 임기 동안에 인천시에서 이룬 가장 큰 성과를 꼽으신다면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제적 타격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이제 극복할 거냐가 이제 가장 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동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화폐 인천 이음이라는 걸 키워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포함해서 지난 4년 동안 아주 지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음 카드로 이제 골목 상권 사장님들 수수료도 낮춰드리고 네. 또 이제 캐시백 10%를 드렸는데 이것이 다시 골목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면서 재난지원금에 이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효과를 냈고 이러다 보니 이제 인천 이음이 인천 시민 5명 중에서 4명이 쓰시는 아주 그냥 시민의 필수품이 돼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천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근데 이번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아주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 이 금융 지원을 받는 데는데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공공금융 플랫폼을 이용해서 인천 이음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아주 심각하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는 이음 경제 도시를 꼭 완성하고 싶습니다. 이음 경제도시 지역 화폐 이음 카드 말씀 주셨고 금융 사각지대를 이음 뱅크로까지 확대하겠다 말씀 주셨어요. 네. 자,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임기 중에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면요. 네. 아무래도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컸던 게 수돗물 적수 사태였어요. 아, 기억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정확한 원인 보고를 듣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직성을 잠시 잃었다 하는 오해도 받고 했었는데. 네네. 예, 그러나 이제 그 위기를 우리 공직자들과 시민들과 함께 잘 극복해서 네. ISO 22000이라고 하는 제 식품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국제 인증이거든요. 네네. 그거를 광역시 최초로 저희 인천시 수돗물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또 잘했다고 이제 이름도 인천 하늘수라고 지어주시고 해서 이제 신뢰를 많이 회복했는데 그게 가장 저한테는 뼈아파요.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도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장 뼈아픈 점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네. 자, 최근 박 시장님, 박 후보님 SNS에 보면 이번 선거는 과거로 후퇴하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싸움이 될 것이다. 수도권 민심의 마지막 교두보인 인천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이제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뜻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중부권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유일한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입니다. 네. 근데 지난 대선에서 시민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회초리의 의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출마할 때 시민들께서 보내주셨던 뜨거운 지지와 성원도 아주 가슴 깊이 새기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상대 후보가 제 전에 시장을 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리턴 매치죠. 예, 그리고 성적표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로 할 게 아니라 그냥 4년 동안 각자 뭐 했어 성과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그렇게 될 경우 아마 우열이 드러날 건데 그래 될 경우 과거에 또 시장을 택하면 후퇴가 되는 것이고 네. 지금까지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이렇게 도시 경쟁력 1위가 됐거든요. 인천시가 네네. 서울시를 제치고 그리고 이제 공약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SA 등급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믿고 미래로 나갈 거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민과 함께 그 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시 리턴 매치를 하시는데 지금 간략하게 이해를 해 주셨지만 저희가 연이어서 또 이제 다른 경쟁 후보들도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경쟁자 유정복 후보 그리고 또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있는데요. 좀 각각 평가해 주신다면요. 예,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유정복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4년을 임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그냥 숫자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또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걸 참고하라. 그거를 보고 하면 좋겠고요. 네. 이정미 후보는 저하고 많은 정책적 그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점 잘 받아가면서 하여튼 우리 그 인천의 미래를 아주 튼튼하게 하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공통점도 얘기해 주셔서 혹시 정의당 이정미 후보와의 선거연대나 단일화 성사 여부도 관심이던데 가능성 있습니까? 이제 출발선에 섰는데요. 지금 얘기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상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마침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인천에 갔더군요. 네. 이 유정복 후보도 만났고 그리고 이 윤 당선인의 또 인천 공약이 있습니다. 네. 현직 시장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사실은 그 대선 전에 제가 그래서 이런 그 중앙정부의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인천 공약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시민사회 단체나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인천 지역 공약 20선을 선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각 대선 캠프에다 드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윤 당선인의 인천 지역 공약이 우리 인천시에서 작년 말에 제안했던 거와 거의 많이 겹칩니다. 아하. 예. 경인전철 지하화나 뭐 GTX-D, 수도권 메리트 종료 이런 우리 인천의 현안이자 수건 사업을 전달을 했는데 네. 아주 대부분이 다 반영이 됐어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아마 윤 당선인께서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선 8기 인천시도 중앙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면 아주 잘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님 끝으로 짧게요. 네. 인천 시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 듣고 마무리를 하죠. 한 말씀 주시죠. 네. 한마디로 지난 4년 동안에 인천시장으로서 인천시의 인천의 자존심 살리고 인천 시민 자긍심 세우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을 재정 최우수 도시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최고의 지역화폐도 우리 인천 이음을 정착시켰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로부터 쓰레기 독립도 지금 많이 진전을 시켰고요. 그다음 바이오 수소 항공정비산업 등 미래산업 먹거리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한 도시로 이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SA 등급을 저에게 줬고 네. 그다음에 도시 경쟁력 비교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을 한 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저는 판단이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좀 묵묵히 일해왔듯이 시작한 저에게 완성의 기회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박남춘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였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요, KBS 1라디오 6.1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인천시장에 출사표를 낸 각 당의 후보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정미 후보를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이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를 연결했는데.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총선 이후에 인천 송도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네. 대선 이후에는 정의당이 초심을 잃지 말고 새롭게 쇄신하라는 목소리도 귀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대선에도 나올 뻔하셨는데 네. 본선 진출을 그때 못 하셨었죠? 네, 여러 가지 많은 응원도 받았는데 네네. 아쉽지만 또 이번 인천시장 선거에 제 모든 것을 또 집중하겠습니다. 네네. 당시 SNS에도 좀 이정미 후보가 본선 나왔으면 또 분위기가 어땠을까 하는 얘기도 많았는데 이렇게 지방선거에 또 뛰어드셨습니다.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로 공식 출마 선언하셨는데 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출마의 변 말씀을 좀 주시죠.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전이나 또 중앙의 정치 대결의 대리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바로 뭐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생 회복에 주력하면서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 잘 대처하는 위기에 강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2배, 3배 노력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출구이면서도 또 입구입니다.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치는 도시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시 행정이 우리 인천 시민을 정말 잘 지켜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돌봄 특별 도시로 또 희뿌연 미세먼지가 아니라 청정 환경의 녹색 발전 도시로 만들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가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네, 자, 새로운 성장 동력. 또 이제 이정미표 성장 동력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조금 전에 첫 번째로 저희가 박남춘 후보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 좀 가려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각종 여론조사 지표, 3파전, 선거 구도를 보면 인천이 정말 격전지 중에 격전지인 것 같더라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수도권 민심, 특히 인천 민심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각 당 후보가 지금 인천에서 선출되고 나서 곧바로 또 터져 나오는 얘기가 과거에 당신이 잘못했네, 내가 더 잘했네 이런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앙 정치도 검수한박 정국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인천 시민들은 제발 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주력을 해라 정치가. 그리고 과거와 현재 이렇게 공수를 바꿔가면서 이 되돌이표 시장이 아니라 인천의 미래를 좀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경쟁 구도, 새로운 정치를 바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현재 박남춘 시장,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됐고요. 그리고 네. 그 이전에 인천시장을 지낸 바 있는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자, 두 네. 분은 리턴 매치인데 네. 딱 이정미 후보의 시각으로는 이 두 사람, 두 인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은 리턴 매치 그 재방송을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새롭게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정미의 이번 출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반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마 선언 직후에 바로 이응카드 논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응카드 시작은 유정복 시장님이 했고 또 이것을 대중화시킨 거는 박남춘 시장님이 했습니다. 이게 네. 저는 싸울 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성과를 인천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 비전 경쟁을 네네.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장하는 도시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이런 갈등을 피하지 않고 소통하고 또 더 과감하게 결단하는 추진력이 필요한데 이런 거대 양당의 중앙 정치에 귀속되어 있는 후보들은 인천 시민의 어떤 삶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흘러간 재방송이 아니라 새로운 웰메이드를 찍으시겠다 그러셨어요. 받침코드 생각이 나네요. 네. 자, 그런데요. 정의당의 이 광역단체장이 등장한다면 좀 많이 다르지 않겠는가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네. 자, 거대 양당 소속의 인천시장이 아니라 정의당의 인천시장. 어떻게 달라질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전 세계인들이 인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전 세계적인 이 추세, 세계인이 바라는 친환경 녹색 도시로의 성장 동력을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려면 산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GCF 등의 많은 국제기구가 인천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국제적인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UN 제5본부를 서울로 유치하겠다. 이게 지금 전반적인 지방분권 시대의 추세에도 맞지 않고 서해 평화도시의 상징이 인천을 두고 서울로 또 거기를 가져가겠다라는 것도 저는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런 친환경적인 국제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인천을 키워나가면서
GM대우 같은 우리 인천의 전체 산업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을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시켜 나가고 또 인천의 대중교통을 친환경차로 바꿔 나가면서 무상교통을 실시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인천의 발전 동력을 녹색에서 찾아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차별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방분권이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재정권이 이양이 돼야 됩니다. 이 분절적인 시민들의 복지를 광역에서 기초단체 동단위로 원스톱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중앙의 어떤 복지 재정을 인천으로 다 이양받을 수 있도록 각 광역단체장들과 논의를 해서 인천을 돌봄 특별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야, 정치가 이렇게 따뜻한 거네. 이정미가 시장이 되니까 정말 내가 항상 인천시에 기대어서 돌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난 대선에서 보면 정의당에 대한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정의당의 정체성이 좀 희미해지는 거 아니냐. 노회찬 의원이 그립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전직 대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정의당은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제가 그런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정말 가슴을 열고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당의 존재 이유, 정말 우리 사회의 약자들 그리고 정의당이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기 색깔을 가지는 것. 네.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번에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 일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천 시민들이 정말 정의당답다. 정의당이 대한민국에 정말 꼭 필요한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 박남춘 후보에게요. 평가를 여쭤봤더니 이정미 후보에 대해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얘기를 하셔서 바로 제가 단일화나 선거연대 가능성 여쭤보니까 지금 선거 초반인데 그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남춘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그리고 저 이정미는 각자의 정치적 색깔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정의당이 어떠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시민들도 이제 그런 진영 논리로 선택받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미의 색깔로 끝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짧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인천 시민들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키워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천의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제대로 일하라고 많이 이끌어 주셨는데요. 인천 시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멋진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였습니다. 자, KBS 제1라디오 6.1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인천편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인 유정복 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정복 후보는 민선 7기인 현 인천시장 박남춘 후보 직전에 민선 6기 시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자, 유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정복입니다. 네, 자, 지금 나란히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박남춘 현 시장과 전현직 시장의 리턴 매치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자, 유 후보님이 시장을 하던 시절, 지금 또 박남춘 시장의 인천, 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네, 아마도 분명하게 비교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 유정복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미래만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들을 다 풀어낸 장본인입니다. 네. 인천시가 그야말로 부도 직전에 그런 상태에 있었던 재정 상태를 정상화시키고 그 당시 많은 난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다 풀어서 정상화시킨 그런 그 시정을 운영해왔다는 것은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네.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설계를 해왔던 것이 제가 지난 4년 동안의 인천시정이었다면
박남춘 시장도 나름대로 시정 발전을 해서 노력은 해왔겠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그동안에 쭉 이루었던 일들을 주로 기공식, 착공식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간의 실질적으로 이루어온 그 시정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면은 이건 분명하게 그 차이점을 시민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교해 보면 나의 우위가 분명하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데 이게 박남춘 후보와 좀 전에 인터뷰해 보니까 네네. 이 공약 이행이라든가 성과 네네. 숫자와 평가 성적표로 네네. 비교하면 이 박 후보 본인이 나으시다 성적표는 네네. 나와 있다 하고 본인의 네네. 경쟁력 우위를 주장했는데 유 네. 후보님도 똑같이 평가해 보면 내가 우위다 하셔서 시민들의 네, 관점에서 어떨까요? 네. 박남춘 후보가 얘기하는 숫자나 이런 문제는요. 네. 보는 견해나 평가에 대해서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천에서 있었던 모든 현안에 대해서 누가 풀었는지는 우리 시민들은 이미 잘 알 수 있고요. 오히려 거꾸로 제가 이뤄냈던 성과를 박남춘이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인천시가 이렇게 정체되고 퇴행됐다는 것도 이제 시민들은 다 잘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숫자로 나타날 수는 없겠죠. 실질적으로 해왔던 일을 이어가지는 못할 망정 모두를 다 부정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천이 지난 4년간이 정체되고 퇴행되고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4년이라고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시민에게 물어보면 네네. 알겠네요. 자, 3월에 일찌감치 출마 선언하셨고요. 네.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이 되셨어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특히 이제 인천 시민들에게 출마의 변을 한번 짧게 말씀 주신다면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천으로는 이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그래서 잃어버린 4년을 되찾아내야만 할 뿐만이 아니라 더 그 인천의 그 경쟁력을 높여서 시민의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역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성공적인 정부를 지역 단위에서 뒷받침해야 그것이 국민의 행복이고 시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출마해서 지역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그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그 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쪽에서는 인천이 수도권 민심의 교두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이 후보님께서 지금 잠깐 언급 주셨지만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수도권 인천 민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어떻게 읽고 계시고 지금 지방선거 국민의힘에게 인천은 어떤 곳일까요? 네, 지난 대선 때 인천에서는 우리 당이 1.8%를 졌습니다. 네네. 아주 상당히 그 박빙의 승부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분위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박남춘 후보와 저하고의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시민들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후보 경쟁력 차이가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낸 만큼 지역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인천시장 후보를 나오려고 했던 이 지역에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박남춘 시장이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공천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이미 민심은 민주당을 많이 떠나고 우리 국민의힘 시장을 당선시켜야만이 바로 인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대통령과 시장이 손을 맞잡고 지역사회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또 박남춘 후보가 윤 당선인의 인천 공약이 자신이 제안한 것과 거의 흡사하다,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유정복 후보만의 인천에 대한 비전, 해결해야 할 이 인천의 주요 현안, 해결해 나갈 방안 어떤 것을 좀 제시하시겠습니까? 저는 시정을 펴왔던 사람으로서 인천의 지역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대형 사업들 다 추진하는 실마리를 풀어놨는데 그것이 지난 4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다 정상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하나하나 지금 공약을 발표해 나가고 있는데요. 인천이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원도심 문제는 그야말로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또 국제도시는 더 큰 인천을 위해서 뉴욕콩 시티를 중심으로 발전해 갈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습니다. 이 많은 공약들은 지금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이미 제안을 해가지고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됐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시장이 된다면 대통령과 시장이 그야말로 원팀이 돼서 이런 공약사항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아마 굉장히 놀랄만한 인천의 그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을 시민들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약 2주 후면 이제 윤 당선인이 윤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죠. 네. 그런데 마침 어제 인천을 방문을 했습니다. 유 후보께서도 만나셨던데 따로 좀 들은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서 인천에서 공약한 내용은 그대로 지키겠다, 이행하겠다는 확실한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현장도 방문하시고 또 관계자들도 만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고 또 관계관들한테도 전부 이런 공약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주 의미 있게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이렇게 관계 부서죠. 거기서 보고도 하고 그래서 어제는 진짜 그 앞으로 우리 지역의 모든 현안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선인이 인천을 찾아주셨고 아주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중앙정부와 이 지방정부의 유기성 이런 걸 지금 강조를 또 주신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정치권 보면 이 국회는 이른바 검수완박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인사청문회 정국이 5월에 쭉 이어질 상황인데 이게 지방선거에 좀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하는 이제 민감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좀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네, 정치적인 큰 현안에 대해서 뭐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 민심을 잘 헤아려가면서 정책을 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한 후보로서 제가 뭐 언급하는 데 한계는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 당에서도 국민의 정서를 잘 헤아리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그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 민주당에서 지금 검수완박 그 논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지금이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덮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국민들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도 뭐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러셨죠? 진짜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는 그런 그 국회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님 끝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인천 시민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시죠. 네, 6.1 지방선거는 인천의 미래,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 지난 4년간 우리가 정체되고 퇴행됐던 인천의 잘못된 시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야 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사람이 맡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동안에 진짜 능력 있고 또 깨끗한 정치를 해왔다는 것은 뭐 다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실현할 후보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반드시 인천시에 지방 권력을 교체해서 시민의 행복한 인천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특집 6.1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죠.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나나 우유인 줄 알았더니 홈런 맛 과자가 되겠습니다. 우유 아니고 과자입니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지금 연희주 이은혜 사건을 아주 심층 분석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이슈가 있어서 이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휴가 중에 현역 군인인데 무단 출국을 했고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결국 국무이탈이죠. 탈영. 한 달여 만에 체포가 됐는데 이게 탈영 한 달,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자, 사건 경과를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달 21일 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휴가 나왔던 이제 해병, 계급은 일병이라고 하는데요. 폴란드로 출국을 한 거죠.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군인이 출국하는데 그 시스템이 좀 미비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출국한 후에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한테 막혔고 그 중간에 이제 그 뒤에 폴란드 쪽에 난민촌 쪽에서 머물렀던 거로 기억합니다. 네. 거기서 여러 상황이 있었고 그 중간에 이제 뭐 가족들이라든가 지인들이 설득을 했고 그 설득을 결과 이제 이번에 압송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현역 군인이 만약에 해외 나가려고 티켓팅을 하고 탑승하려고 하면 무슨 출국 허가증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지금 미흡한 기본일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출국이 확인이 안 된 거 보니까 네. 저는 사실은 그 시스템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 당연히. 경찰관들은 당연히 이게 체크가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위관급들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사병. 예, 사병들은 그게 시스템이 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든가 외교부에서도 이건 정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요. 이제 시스템이 없었다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자, 이 해병대원이 무단 출국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폴란드 현지에 있는 동안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직접 소식을 또 알리기도 했고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목적이 좀 분명해 보이진 않고. 예. 어떻습니까?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군내 부조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병대 내에서. 예. 또 하필 또 엊그제 군인권센터에서 네. 해병 연평부대에서의 이제 성적인 가학행위가 네. 이제 고발이 된 거죠. 근데 결국은 비슷한 형태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히 어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것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의 어떤 평화 유지 이런 거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인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군대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건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치겠다는 건지에 대한 그런 상태인데 또 이제 폴란드에서는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유튜브 방송은 자기 위치를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 가지 이 일 때문에 도대체 목적이 뭐냐 이 사람의. 탈영한 상태고. 예. 그걸 지금 좀 헷갈려 한다는 거죠. 의문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폴란드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주시오. 또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주시오. 이런 무리한 요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서 그럼 첫 번째 부분 군대 내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한 부분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른바 옛날엔 그런 걸 양심선언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지금 어떤 상황 자체가 사실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본인의 의도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자신은 일종의 잡범이 아니라 확신범이고 어떤 양심선언의 이런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행동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건 있습니다. 어쩌면은 또 이게 유튜브 채널 개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의심하는 게 이게 대중의 좀 관심을 또 수익도 많이 문제도 끌려는 건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럼 또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또 돈 문제도 연결이 되고. 자, 이 기수 열외를 당했다. 군대 내 부조리를 폭로했는데 그럼 아까 이제 이 주장이 사실인지 수사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사실 해병대 기수 열애라고 하는 악습은 사실 지금 이 연평부대에 있었던 이것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기수열애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일종의 옛날에 고문관 같은 군대 내에서 나쁜 악습들인 그러니까 거죠. 그냥 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말로는 왕따잖아요. 그렇죠.
투명인간 취급하는 네네. 겁니다. 아예 그 해병대는 기수가 중요한데 그렇지. 기수를 인정해주지 않는 형태로 괴롭힘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진짜 있었다고 하면은 이건 수사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럼 그 해당 부대라든가 분명히 수사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사람의 이 행위하고는 별개로. 예. 자, 그건 이제 이 폭로가 사실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현역병인데 뭐 현행법을 어기고 이 휴가 중에 해외로까지 날아간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게 탈영인 거니까 당장은 적용되는 이 범죄 혐의는 공무이탈죄가 되죠. 공무이탈죄. 예. 그걸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질 건데 그 외에 다른 분은 거기서 추가하다가 보면은 나오지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해외로 나가게 된 과정이라든가. 자, 지금 이게 해병대원의 출국 사건 나름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짧게 다뤄봤고요. 배상훈의 사건본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3주째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주말 동안에도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의 조사가 계속됐어요. 초기에는 구속되고도 계속 조사에 이제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자, 지금 구속 기간이 다음 달 5일까지더라고요. 연장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럼 이번 주가 이들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좀 결정적인 시간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국선 변호인을 요구해서 들어오면 얘기하겠다. 네. 근데 국선 변호인 들어오니까 사선 변호인으로 해야지 얘기하겠다. 그럼 사실은 그거는 계속 시간을 끄는 거고. 변호인을 구하고 있다. 예, 그럴 예.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제 검찰 내에서의 조사는 일정 거부. 근데 명시로 거부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재판부에 반항적으로 보이죠. 예, 그렇게 그 부분이 상당히 이 정도라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갖고 이게 좀 만만치 않겠다 검찰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고의성, 그러니까 부작위한 살인에 대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 기제를 찾아내야 되는데 진술이 결정적이어야 되는데 그 진술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역시 난항을 겪는 거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명백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이제 살인 혐의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수사 관련 좀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이은혜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런 보도도 제가 봤고. 그런데 이제 남편 윤상엽 씨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까? 세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죠. 살인, 살인미수, 그다음에 보험 관련 범죄. 사기. 근데 이 이은혜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살인이죠. 네. 보고동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양에서의. 그렇죠. 그럼 살인미수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살인미수는 인정한다. 네네. 그리고 보험살인 관련해도 뭐 그 정도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네. 근데 핵심적인 거는 사실 살인이죠. 네. 그러니까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제일 큰 죄는 부인하고 그렇죠. 핵심적으로 큰 죄는 부인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약간씩 여죄는 대충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지능적인 상황인 것 같아서 검찰이 상당히 좀 애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좀 장기간 못 잡을 때도 이게 우리 배 프로파일러께서는 곧 잡힐 것이다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 주가 흘렀는데 지금 조사에 이제 응하는 태도를 봐도 이 정도면 보통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남편 사망 당일 계곡 다이빙을 하기 직전 21초간 영상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은혜가 직접 제출한 영상이라고요? 예. 첫 번째 사고가 있었을 때 가평경찰서. 그러니까 사고사를 처리한 거기서 제출한 거라고 합니다. 아, 경찰서에서. 예, 예. 근데 이제 거기는 들어간 이후, 입수한 이후가 아니라 입수하기 전. 네. 그러니까 공범이 둘이고 이은혜까지 셋인데 나머지 조현수와 하는 사람이 더 그 위에서 서 있는데 윤 씨는 앉아서 약간 좀 벌벌 떠는.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디어가 조금 단서가 될 수도 있겠다. 네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압력이 느껴지는 그렇죠. 분위기라면 이은혜 음성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거는 스스로 제출을 했으니까. 근데 가평경찰서에서는 성공을 했죠. 네네네. 근데 그 뒤에 지금이 이제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사고사로. 예,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이은혜한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검찰이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상이 혹시 좀 편집 조작 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던데. 영상 분석 전문가께서는
이게 압축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자기가 유리한 거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왜 이걸 압축해갖고 제출하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압축하고 이걸 이제 풀 때 이것이 이제 흔적이 사라질 수 있는 그걸 노렸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영상 분석가들은 뭔가가 여기서 이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술적인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스스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하고 조작 영상도 검찰에 직접 제출하고 처음엔 경찰. 자, 주변에 본인의 범행을 또 떠들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안 들킬 거라고 끝까지 믿는 이 심리, 이거 어떤 심리예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은혜는 부분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네. 가평경찰서 선고도 했고. 네네. 또 그 뒤에 재수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사실 도주 기간 중에도 상당히 도주를 했기 때문에 또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부분적인 전투에서는 이은혜는 승리감을 만족하고 있죠. 이겨왔다. 네. 큰 전쟁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은혜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닐까. 일종의 자만심 같은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 자꾸 먹혀서 그렇죠. 만족감을 느끼다 보면 더 큰 것도 해결될 거야 하는 안일한 생각. 끝까지 저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본부 배상은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간식 받으실 분은요. 9955-8144-3911-9393-4745-4238-5657님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거고요. 오늘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